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 이념으로 전쟁까지 벌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본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 활력이 넘치게 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문제라 말합니다. 반면 공산주의 세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대가를 받으니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어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지는 세상으로 이해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분석하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에서 자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돈 또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루는 말 정도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미천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줍니다. 이런 자본의 개념은 상공업, 즉 장사와 제조업을 할 때 부각됩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되파는 사업입니다. 장사 미천, 즉 자본이 없다면 물건을 사올 수 없으니 애초에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역시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미천이 필요합니다. 장사는 성공을 거둘 때마다 자본이 커져갑니다. 신발 장사꾼이 100만원 미천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50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다음 장사에는 150만원어치 신발을 매입할 수 있고 75만원을 벌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장사는 225만원어치 신발을 매입할 수 있으니 다 팔리기만 한다면 벌어들이는 이익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축적이 가능하고 또다시 미천이 되면서 부를 더욱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농업은 이와 다릅니다. 농업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어렵습니다. 쌀 농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년 뒤에 그 생산물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농작물들은 인간의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되거나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흉년에 쌀을 빌려준 다음 쌀을 갚지 못할 경우 땅을 대신 가져가면서 부자가 되는 지주들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농업은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가 지나도 땅의 생산성은 그대로이고 농작물과 같은 생산물은 우리가 모두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농업시대에는 별다른 발전을 거두지 못하다가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자 도시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싹트지요. 일부 장사꾼들이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장사의 실패에 망해버리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농업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며 세상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란 말 자체는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흘러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하였죠. 이때는 공장이 들어서고 제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도시에는 공장이 들어서 기계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하였으며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촌 일보다는 쉽고 더 많이 벌 수 있어 다들 공장 노동자가 되길 원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도시에 공장 노동자들이 넘쳐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는 나날이 열악해져 갔습니다. 한번 도시에 올라온 이상 다시 되돌아갈 수 없던 도시의 노동자들은 단순 반복의 기계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사회가 펼쳐집니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지적 허영을 떠드는 것처럼 당시의 지식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바라보며 당대 지식인들은 새로운 변화의 배경과 앞으로의 미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오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자본주의와 대결을 펼치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탄생한 단어였던 셈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란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강력하게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정의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강력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는 왕이든 정부이든 그 누구도 개인의 재산권에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쉽게 빼앗곤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세금으로 개인의 재산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이 이룩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세금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세금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국민 스스로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유재산 제도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한다면 사유재산 제도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소유를 향한 강한 집착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노동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죠. 학생들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학벌을 취득하고자 하며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재산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또는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누구도 재산을 축적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본주의에서의 사유재산 제도는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살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지요. 물론 자본주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강자는 더욱 강해지지만 약자는 착취를 당하고 궁핍해집니다. 또 부는 다시 분배되지 않고 점점 집중되며 부는 아래 세대로 세습이 됩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부를 축적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난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반대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제안합니다. 생산수단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제한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제 자체는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니까요. 하지만 여러가지 규제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 제도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땅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불가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연 보전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고율의 상속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안들을 늘 마주합니다. 또 이런 이슈들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논쟁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결국 자본주의가 선인가 악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논쟁의 끝이 없기에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늘 이런 주제가 가득하며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언론 역시 관련 주제로 떡밥을 던지곤 하죠. 하지만 이런 논쟁은 우리 개인의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확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세상에 움직여지는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나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흔들림 없이 멋진 삶을 슬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이나 의도가 없는 담백한 주제들을 담을 생각이고 터무니없는 경제 예측과 탐욕을 자극하여 개미들을 유린하는 자들로부터 투자의 함정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